이것과 관련된 이제 연구된 게 있었어요. 애플 하트 스타디라고 해서 이게 저 애플 워치를 가지고 한 거예요. 자그마치 41만 명을 가지고 했네요. 41만 명을 가지고 거기서 심장 박동수가 불규칙한 사람들을 다 찾았더니 2,000명이 나왔어요. 한 3%가 나왔고 2,000명 중에서 심장 박동이 불규칙하게 나온 사람들을 찾아서 그 사람들한테 심전도 패치를 일주일 달게 했어요. 다 한 건 아니고 여기서 한 사람들이 이제 자기가 하겠다 하는 사람 450명을 갖다가 심전도 패치 일주일간 달고 있게 해서 해봤더니 450명 중에서 153명. 그러니까 한 3분의 1 정도가 실제 심방세동이 나온 거예요. 대단하죠? 그래서 그 중에서 20%는 심방세동이 지속되고 있는 사람이었고 80%는 있다 없다 하는 거지만 다 찾아낸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거 아주 이걸 비교해 보면은 non notification 하고 이 연락을 했던 사람하고 연락이 없었던 사람에서 나중에 보니까 심방세동의 발생이 여기서는 조금밖에 안 나왔어요. 29만 명 중에서 3,000명. 그다음에 여기는 929명 중에서 404명이니까 뭐 43%가 나왔네요. 심방세동을 잡아내는데 이런 그 간단한 거지만 애플워치 같은 어떻게 보면 약간 믿기 좀 신뢰성이 좀 덜할 것 같지만 이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다. 안 하는 것보다 굉장히 의미가 크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는 그 스크리닝 쉽게 하는 방법이 가지고 있는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어요. 장점은 스트로크, 뇌졸중의 위험성 있는 사람 빨리 찾아내서 그 뇌졸중을 예방하기 위한 치료를 하고 또 증상을 예방할 수 있는 것도 있고요. 또 심방세동이 오래가게 되면은 심장이 변화를 일으켜요. 빨리 오게 해서 빨리 치료하니까 심방에 변성이 오는 것도 좀 예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박동수가 너무 빠른 상태로 오래 지속되게 되면 심부전이 생기거든요. 그 심부전도 예방할 수 있고, 그러니까 조기 치료를 통해서 여러 가지 장점을 얻을 수 있어요. 모탈리티니까 뭐 사망이라든지 아니면 병원에 입원한다든지 이런 다른 이유 아프다든지 이런 걸 갖다가 상당히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한 장점이 있어요. 발작성 심방세동의 조기 진단과 치료 당연하죠. 그다음에 이게 가지고 있는 게 또 그 시술을 하고 나면은 전극도저 절제술이라고 하는 시술을 하게 되면 이게 이제 재발이 많은데 이게 재발이 했는지 안 했는지도 역시 마찬가지로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재발을 모니터하기 위한 방법으로도 사용되고, 또 크립토제닉 스트로크라는 게 뭐냐면 원인 불명의 뇌졸중이에요. 그러니까 뇌졸중이 생기는 경우 대개 혈압이 있다든지 당뇨가 있다든지 뭐 동맥경화증이 심하다든지 해서 조그만 혈관에 이 동맥경화성 변화가 오면서 혈관이 좀 좁아져 있다가 그게 이제 시간이 가면 더 진행돼서 혈관이 좀 막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작은 혈관이 주로 막혀요. 근데 뇌졸중 중에서 어떤 거는 특별한 나 담배도 안 피고 혈압도 없고 당뇨도 없고 뭐 고지혈증도 없는데 갑자기 그냥 굉장히 심한 뇌졸중이 생겼다. 갑자기 반신불수가 생겼다. 원인 불명의 뇌졸중을 크립토제닉 스트로크라고. 이런 경우 중에 상당 부분이 심방세동으로 인하되는 거죠. 심방세동이 생기게 되면은 심방이 수축 이완을 하면서 혈액을 못 내보내니까 자꾸 붓고 그 안에 혈전이 자꾸 생기거든요. 근데 여기 생기는 혈전은 비교적 커요. 큰 혈전이 떨어져 나가면서 혈관을 막을 때 작은 혈관이 아니라 비교적 큰 혈관을 막기 때문에 심각한 뇌졸중이 올 수가 있는 거거든요. 크립토제닉 스트로크, 원인 불명의 뇌경색이고 전체 뇌경색의 4분의 1을 차지하고 30일간 모바일 ECG를 했더니 이런 그 달고 다니는 심전도 했더니 그 중에 30%의 심방세동을 발견할 수 있다.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 찾아내 가지고 이런 분들한테 미리 심방세동에 대한 예방적인 치료, 항응고제죠. 항응고제를 적절하게 투여하면 뭐 100%는 아니지만 상당 부분의 그 뇌경색을 예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심방세동의 스크리닝이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어요. 아까 장점은 말씀드렸는데 단점은 뭐냐면은 이런 스크리닝을 해가지고 자기가 뭐 애플워치를 샀거나 뭐 해가지고 했더니 좀 이상이 나온단 말이죠. 이상이 나오면 이게 뭔지를 모르니까 굉장히 불안해져요. 이게 더군다나 이게 진짜 이상이면은 병원 찾아서 해결이 되는데 어떤 경우는
진짜 이상이 아닌 가짜 이상인 경우도 있어요. 이제 곧 보여드릴 텐데. 조그만 이상들 나오게 되면 야 이거 나 이거 걱정돼서 어떡하냐 해서 자꾸 거기다 이제 걱정하는 그래서 이게 불안감을 조성할 수도 있고요. 또 심전도의 판독 그 기계에 보면은 기계가 자체 판독을 일부 해요. 이거는 정상이다 아니면 심방세동이다 아니면은 분명치 않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판단을 해요. 근데 그게 정확치 않은 경우가 있어요. 얘가 정확치 않게 판단을 해버리면은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진짜냐 아니냐 뭐 옳으냐 그러냐 찾기 위해서 막 병원에 가면 이제 이 검사도 하고 저 검사도 하면서 오버 다이그노스 진짜 아닌 더 과잉 진단을 하게 되고 또 과잉 치료까지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어떤 경우에는 이건 이러는 과정 중에서 사실은 꼭 필요하지 않은 검사까지 할 수 있게 되고 또 검사하고 치료 과정 중에서 거기에 따르는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필요하지 않은 검사와 필요하지 않은 치료를 하면서 거기서 발생되는 위험들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이 말씀드린 그런 그 스크리닝 하는 방법들이 몇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첫 번째는 싱글 리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전도는 워낙 가슴에 6개, 팔다리에 4개를 해서 12유도 심전도라고 그래요. 심장을 12군데에서 들여다본다 생각하시면 돼요. 심장이 이렇게 있으면 앞에서도 이렇게 가면서 보고 또 이렇게 위에서도 보고 뭐 이렇게 이런 식의 과정을 통해서 심장을 입체적으로 잘 살펴볼 수 있는데 이거는 달랑 하나만 붙이거든요. 그래서 12개 중에서 한 방향에서 심전도만 보게 돼요. 그래서 주로 부정맥만을 보게 돼요. 심장의 전체적인 그림을 볼 수 없고 또 오버 다이그노시스, 과잉 진단, 또 경우에 따라서는 언더 다이그노시스, 진단을 잘 못할 수도 있고 또 셀프 다이그노시스예요. 환자가 그 기계에 나온 거 보고 스스로 나는 심방세동이야 라고 진단하는 거예요. 이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럴 수 있어요. 또 이제 이런 문제는 그럼 이렇게 해서 잔뜩 나온 그 결과를 갖다가 누가 이걸 해석을 누가 판독을 할 것이냐. 이것도 사실 참 문제가 있어요. 이거 누가 판독을 해야 될 거예요. 기계 회사에서는 기계가 그냥 아주 간단하게 뭐 심방세동일 걸 의사 찾아가 보세요.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의사는 그걸 갖다가 다 판독해줘야 될 의무가 있느냐. 자기가 권하는 검사도 아니고 환자 스스로가 그냥 자기가 한 스마트폰으로 막 하루에 수십 개 해가지고 수백 개의 데이터를 가져오는데 그걸 갖다가 의사가 판독해줘야 될 의무가 있냐. 또 그 판독에 따른 책임을 누가 질 것이냐. 이런 또 심각한 문제도 있어요. 지금 이제 말씀드린 거는 심방세동이라는 그 기계가 심방세동을 진단한다 그러는데 그 진단이 정확치 않을 수가 있어요. 요거 보세요. 요거 이제 요거는 정상적인 겁니다. 심장이 박동수가 40회로 규칙적으로 나오면서 심실의 전기, 심방의 전기가 아주 규칙적으로 이건 정상적인 거예요. 근데 요 아래 거 보면은 전기가 40회 똑같아요. 심장 박동수 아주 규칙적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 부정맥 아니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지가 않고 요 베이스 라인을 보게 되면 이게 지저분하거든요. 이거 심방세동이에요. 기계는 이걸 미스할 가능성이 많아요. 왜냐하면 심실이 규칙적으로 박동하기 때문에 부정맥이 아닐 거라고 생각하기가 쉬워요. 아직 그만큼 똑똑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기계가 판독의 그 알고리즘은 이제 기계를 만들어낸 사람마다 회사마다 좀 다르긴 한데 제가 추측컨대 아니면 살펴보면은 주로 QRS의 규칙성이에요. 심실 이 전기 활동의 규칙성. 이게 규칙적으로 나오다가 조금 일찍 나오게 되면 이거는 조기 수축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이 QRS 컴플렉스가 이렇게 내로하면은 정상이고 좀 와이드하면은 이건 심실이다. 그다음에 불규칙하면 심방세동이다. 이런 식으로 판단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제일 그 기계 판독의 문제가 뭐냐면은 이 뾰족하게 나와 있는 심실의 전기 활동은 비교적 잘 찾아내는데 이 앞에 나와 있는 심방의 전기 활성을 나타내는 P8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또 이 T8라는 것도 있거든요. 요걸 다 감별을 못해요. 그러니까 어떤 애들은 얘도 P8로 생각할 수 있고, 아주 대표적인 예를 보겠습니다. 이 심전도는 하이퍼칼레미아라고 하는 칼리죠. 포타슘이 혈액성에 이제 많이 올라가게 되면 이런 심전도를 보여요. 그러면 제 추측컨대
기계는 요건 심장 뛴 거거든요. 심실이 한번 뛰었어요. 이렇게 뛰는 거거든요. 심실은 지금 이렇게 뛰어야 되는데 기계는 틀림없이 어떻게 하냐면 얘도 심장이 뛴 거, 얘도 심장이 뛴 거로 판단한다는 거죠. 사실 이거는 심장이 뛴 게 아니에요. 이거는요. 재분극파라서 심실의 박동과는 상관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기계는 얘도 뛴 거, 얘도 뛴 거로 오인할 수 있어요. 실제적으로 발생하는 일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 심전도 보세요. 이 심전도 보면 심장 박동 정상이죠. 박동수는 300, 150, 170, 50, 한 50회 정도로 심장이 약간 늦지만 규칙적으로 박동하고 있기 때문에 기계는 이걸 정상으로 판단해요. 실제적으로 이거 다 정상으로 판단합니다. 그런데 우리 심전도 부정맥을 판독하는 의사들은 보게 되면은 QRS 앞에 피파가 하나 더 있죠. 여기도 피파가 하나 있어요. 이거는 2-to-1 AV 컨덕션, 2-to-1 AV 블럭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심방이 두 개 전기 다음에 심실은 하나는 전도되고 하나는 전도 안 되는 2대1 방실 차단의 심전도지만 기계 이거 절대 못 찾습니다. 이걸 찾아내는 기계 저 본 적이 없어요. 이거하고 똑같다고 보는 거예요. 이거는 심장이 박동수만 늦은 건데 심장 박동수 늦은 것하고 착각하는 거죠. 이거 제가 사용하고 있는 폴타 심전도 이거 굉장히 비싼 기계예요. 이거는 이런 그 홀타가 개발되고 이게 수십 년 동안 개발해서 사용하면서 굉장히 그 지혜가 축적되고 해서 아주 좋은 그 판독을 하는 기계임에도 불구하고 이걸 지금 정상으로 판단하고 있어요. 이게 정상이 아니에요. 이거. 심방세동이거든요. 이거. 근데 QRS가 비교적 규칙적으로 나오니까 얘는 이런 것만 약간 불규칙하지만 얘는 이걸 갖다가 정상 리듬이다라고 판독한 거예요. 실제 심방세동이에요. 이런 일이 발생해요. 이거야. 이것도 또 다른 예입니다. 이건 또 다른 그 회사의 심전도인데 여기 보시게 되면은 심전도가 이게 좀 어려워요. 요게 QRS 컴플렉스예요. 요게 조그만 게. 반면에 여기 더 크게 나오는 거 이건 T파예요. T파. 이건 심장이 뛰는 게 아니에요. 심실이 뛰는 건 요거거든요. 그래서 얘가 알아봐줘야 되는 건 요거하고 요 앞에 있는 조그만 P파만 잘 알아주면 좋을 텐데 여기에 지금 이렇게 표시가 나와 있잖아요. 요 표시는 기계가 이거를 심장이 뛴 거를 판단한다는 거예요. 이게 보면은 심실이 뛴 거 판단했어요. T파를 심장이 뛴 거로 판단했어요. 그러면서 이건 또 판단하지 않았어요. 이게 하다 말다 판단하다. 그러니까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는 거로 나와요. 불규칙하게 뛰니까 기계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거 심방세동이다 라고 판단한 거예요. 실제 이 심전도를 가지고 온 분이 저한테 보여준 거예요. 이거 자기 심방세동이라고 해서 이렇게 가지고 온 거예요. 보니까 심방세동이 아니에요. 이 기계가 이렇게 약간 멍청합니다. 근데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앞으로는 더 크게 발전하면은 이런 실수를 안 할지 모르겠지만 현재로서는 발생하고 있는 일이에요. 이거는 그 일반 심전도 기계예요. 일반 심전도 12채널 병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심전도 기계예요. 여기 보면은 이 기계에 보면은 기계가 스스로 판독을 해요. 이 보면 판독에 보면은 여기 이제 판독 부분이거든요. 여기 atrial fibrillation이라고 판독을 했어요. 더 크게 볼까요? 여기 보면 심방세동입니다 라고 판독을 했어요. 근데 이거 심방세동이 아니거든요. 이건 정상 리듬이에요. 여기 QRS가 이렇게 나오는데 살짝 불규칙해요. 이건 좀 길고 이건 좀 짧을 거니까. 얘는 그걸 보고 심방세동이라고 판단한 것 같은데 심방세동이 아니에요. 왜 아니냐면 QRS가 있고 앞에 피파가 보여요. 이건 피파가 보이는 심방세동이라는 건 없어요. 이건 정상 리듬이면서 약간 불규칙성을 갖는 사이너스 아리드미아, 동성 부정맥이라고 하는 건데 기계는 이걸 갖다 심방세동으로 판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심전도 지식이 좀 심전도 판독에 관한 지식이 별로 좀 모자라는 의사. 심장을 보지 않고 뭐 피부만 보거나 아니면은 뭐 성형을 하거나 다른 쪽만 열심히 공부하신 의사 선생님들은 이 기계 믿거든요, 이거를. 그래서 이거 심방세동 같다라고 의뢰를 하게 되면은 이걸 보고서는 이건 틀림없이 아닙니다라고 얘기하면 좋은데 어떤 경우는 잘 또 모를 수거나 아니면 간과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 이제 심방세동일지도 모르니까 다른 검사들을 추가로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과 관련돼 가지고 환자는 여러 가지 피해를 얻을 수 있는 거죠. 이게 이런 엉터리가 실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건데요. 여기 보시게 되면은 여기 보면은 atrial flutter라고 써 있어요. 심방 조동이라고 써 있어요. 이거 심방 조동 아니거든요. 이게 정상입니다. QRS 앞에 피파가 다 나와 1대1로 나오는데 이걸 왜 심방 조동이라고 판단하는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 기계는 이걸 심방 조동이라고 판독을 했어요. 기계 판독이 옳지 않은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근데 요새 그 추세라고 그러는 건 좀 그런 게 있잖아요. 오히려 사람보다는 기계를 더 믿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사람은 실수할 수도 있지만 기계는 실수 안 해.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빠져들게 되면 이거 완전히 삼초포로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바일 디바이스에서 발견된 심방세동을 심방세동으로 인정할 것인가? 아니면 아직 아닙니다. 아직까지는 이런 그 모바일 심전도에서 나온 걸 갖다가 100% 심방세동이다라고 가령 쉽게 얘기하면 시계예요, 시계. 시계 아니면은 이렇게 뭐 잡고 있는 거에서 나왔을 때 이걸 갖다가 거기에 심방세동이라고 나오면은 진짜 심방세동 같다 하더라도 그걸 의학적 공식적으로 심방세동이다라고 인정하지는 않아요. 그렇게 인정하려고 그러면 이 가이드라인 상에 나와 있는 거예요. 싱글리 디케이지에서 30초 이상 혹은 12리드 심전도에서 보여야 돼. 그러니까 병원에서 찍는 10초짜리 심전도에서 심방세동이 확인되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싱글리드 붙인 거에서는 30초 이상이 지속된 경우에만 이건 심방세동이다로 인정한다 라고 된 거예요. 그렇지 않게 12도에서는 안 나왔고 싱글리 디케이지에서 10초짜리만 나왔다. 그럼 이건 심방세동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불확실한 걸 가지고 그것을 거기에 입각해서 더 이상 진단 치료를 하면서 하면은 거기에서 발생되는 위험성을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이걸 갖다 심방세도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확진을 하려고 그러면 부정맥 판독 전문가 컨퍼메이션 하는 게 필요해요. 이게 사실 참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말씀드렸고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를 결론으로 말씀드린다면은 모바일 심전도는 기존 심전도의 시간적, 공간적 한계를 뛰어넘는 이노베이션 틀림없습니다. 상당히 좋은 발전이고요. 발작성 부정맥의 진단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그 중에서 특히 심방세동을 조기 진단해서 뇌졸중을 예방하는 데 역할을 해요. 그 다음에 전극 도자 절제술을 했을 때 이게 재발하느냐 아니냐 하는 치료 반응을 평가하는 좋은 수단이기도 하고요. 또 원인 불명의 뇌경색에서 심방세동의 진단을 하는 한 툴로서도 작용할 수 있고요. 더 앞으로 현재로서는 조금 좀 어렵지만 이게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지 않아서 틀림없이 향후에는 이 리얼타임 컨티뉴어스 모니터링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환자들이 지금은 이 패치 심전도를 달고 밖에 나가서 생활한 다음에 하루 아니면 이틀 아니면 열흘 있다 가져와서 띄어야 돼요. 띄고 그 데이터를 그 후에 분석을 해가지고 무슨 일이 있었습니다 라고 하고 치료를 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럴 필요가 뭐가 있어요. 이미 여기에 들어가 있는 그 패치에서는 이 패치가 스마트폰으로 데이터를 보내서 이 스마트폰으로만 가면은 이 스마트폰에 있는 데이터는 전 세계로 움직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실시간으로 감시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저 같은 부정맥 의사가 실시간으로 그분의 데이터를 갖다 쭉 감시하고 있다가 조금이라도 안 좋은 위험한 부정맥이 나타나거나 하면은 즉각 연락을 해주거나 아니면 담당 의사한테 연락해주거나 환자분한테 연락을 해서 당장 지금 응급실로 가십시오. 아니면은 아주 긴급한 부정맥은 아니니까 일주일 후에 병원에 가셔도 되겠습니다. 뭐 이런 식의 걸 할 수 있는 이런 게 이제 앞으로는 와야 될 것이다. 현재는 아닙니다, 이게. 그 다음에 이제 그 단점이라고 할까요? 하여튼 그 약점을 보면 싱글릿 심전도가 한 개만 하고 있기 때문에 부정맥을 진단하는 데는 괜찮지만 허혈성 심질환이나 다른 그 심질환 진단하는 데는 한계가 굉장히 크고 그러니까 정밀성은 더 향상돼야 된다. 아직도 이 기계 판독이 100% 정확하지 않다는 거, 잘못하면 과잉 진단의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이런 심전도를 누가 판독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어요.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이 보고 필요해가지고 검사를 오더하고 그 검사 결과에 대해서는 그 수가가 있으니까 환자도 비용을 분담하고 건강보험에서 비용을 분담해서 거기에 수가가 딸려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판독하고 거기에 따른 치료하는 게 수가가 다 돼 있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그냥 내가 스마트폰을 내가 이
스마트워치를 샀다. 아니면 내가 이벤트 레코더를 샀다. 실제적으로 판매하고 있거든요. 거기서 나와 있는 데이터를 갖다 가져가서 의사한테 보여줬을 때 의사가 과연 그걸 갖다가 판독해 줘야 되겠느냐. 이건 다른 문제입니다. 이건 위험성이 있어요. 거기에 있는 데이터가 그분의 거인지 아닌지도 잘 모르겠고, 또 가령 그분이 설사 자기 거라 하더라도 본인이 하루에 50개씩 해가지고 500개를 가져왔을 때 그걸 갖다가 의사가 다 판독을 해가지고 책임질 수 있는 답변을 해야 되느냐에 관련된 문제, 이건 그렇지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누가 판독하고 수가의 문제, 이런 거는 해결 미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아까 말씀드린 원격 모니터링, 실시간 모니터링은 제도적으로 정비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러한 심방세동의 모바일 심전도를 통한 스크리닝이 상당한 역할을 할 것은 틀림이 없지만 거기에 따른 제한점이라든지 문제점, 해결해야 될 점이 있다 하는 점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노태우입니다.